김동용 수석 부의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용 수석 부의장님께서는 서울대 총학생회장 겸 물리대 학생회장, 6.3 대일구룡외교 반대투쟁 서울대 위원장, 그리고 민주화운동으로 군사정권의 긴급조치에 의해 모두 4차례나 옥고를 치르시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마지막 해금 인사 14인 중 한 분으로 정치위 규제에서 풀리시는 등 평생을 민주화운동으로 일관하셨습니다. 13대부터 17대까지 내리 5선 국회의원과 정무 제1장관 2차례, 야당 부총재와 국회 원내대표, 민족화협력 번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대통령 국민통합특보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세계 한인 상보인 총연합회 이사장, 민주화 추진협의회 공동이사장, 그리고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장이시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 부회장이십니다. 여기 오시기가 정말 힘든 귀한 분을 우리가 모셨습니다. 모신 만큼 우리가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김동용 수석 부회장님을 모십니다. 한 일도 없는데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받아서 좀 민망스럽습니다. 오늘 안산 평화통일 포럼 26기 입학식 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니까 이 안산 포럼은 안산 지역의 지도자들이 전부 거쳐간 그러니까 이 포럼에 입학했다는 것은 이 지역의 그 지도자로 등록이 되는 그런 포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오늘 26개라고 하는데 1000여 명을 배출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지역의 전현직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시장 그리고 또 기초의원들, 광역의원들이 다 여기를 거쳐가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안산 그러면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었던 지역으로 알았는데 그동안에 보니까 이 안산은 정치 지도자를 아주 많이 배출한 곳입니다.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는 지역인데 이에 통일 지도자까지 양성을 하는 참 삼박자 그 지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런 포럼을 만드셔서 이 주에 계시는 윤기조 우리 이사장님, 저하고는 오래전에 북한 대학원 같이 수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동안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이고 지금 보니까 우리 메디컬 닥터이신 이철환 박사님이 또 상임대표로 있고 또 여기 동문회 회장 하성규 회장님 참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저도 안산에는 자주 여러 가지 인연으로 많이 옵니다만은 오늘 와서 보니까 제 지역에서 같이 선거를 도왔던 조당환 우리 그 상임고문도 뵙고 또 대학교 선배이신 나영수 우리 은빛동의 선배님들 이렇게 만나고 그래서 저 낯익은 얼굴들이 참 많아서 정말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아까 김은걸 위원장께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오늘이 참 뜻깊은 날입니다. 내일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니까 오늘 아마 그 입학식이 전야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일 9시 반이면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우리 남쪽 땅을 밟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마 텔레비전을 통해서 아마 보실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내일 행사를 미리 예단하는 것이 조금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정상회담이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뜻깊은 날 그리고 세계의 살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날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지금 나름대로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우리 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고위급 회담을 한 번쯤 더 하고, 아니면 우리 정의용 실장이나 서원 원장이 한 번쯤 북한을 더 갈 수도 있다 그랬는데 고위급 회담도 하지 않고 두 분이 북한에 다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바로 그렇다면은 비핵화 문제, 그리고 평화 정착의 문제, 그리고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는 문제가 아마 잘 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진다면 5월 말이나 6월 초에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도 잘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길잡이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역사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우리 5천년 역사에 중요한 결정을 할 기회가 한 100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우리가 피동적으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이런 의미의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역사를 잘 모릅니다만은 삼국시대 통일 과정에서 당나라의 강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참 40년 동안 몽골과 항쟁하는 그런 강화대에 전도를 해서 그런 어려움도 겪었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 당시에 많은 우리 지도자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 임진왜란을 막기 전에 과연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시기였고, 지역적이었던 그런 병자 혼란의 기간, 그때도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적화를 할 것이냐, 뭐 화해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국민적 논란이 매우 컸죠. 그리고 최근 구한말에는 정말 나라를 잃고 있던 그 시기에 을사늑약이라든가 그 소위 세국 정책 등으로 해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 시기에도 우리 지도자들 간의 많은 논란과 그런 여러 가지 국가적 장면을 위한 고민이 있던 시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결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경우는 대부분이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우리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했는가 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 민족의 장래를 어떻게 잘 이끌어갈 것인가, 그리고 동북아 질서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어떻게 우리가 기여할 것인가 하는 우리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질서 내지는 세계의 질서, 세계의 평화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좀 더 선제적이면서 또 그리고 세계사적인 그런 결정을 하는 그런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저는 5천년 역사에서 이만큼 중대한 결정을 한 시기가 우리가 몇 번 있었겠는가. 저는 이번이 가장 우리 한반도와 한민족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시간에도 일부의 사람들은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회담을 북한의 위장쇼라고 주장하면서 의미를 좀 낮추어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변화는 우리가 작년 불과 몇 개월 전 작년을 생각한다면 기적 같은 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 잊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어땠습니까?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ICBM 도발을 하고, 그리고 좀 우리 한반도에 전략자산이 오고 트럼프, 김정은이 허구한 날 말포크단을 주고받고, 그래서 뭐 군사 옵션이니 또 나가서는
선제 타격이지 코피작전이지 이런 언제 한국에서 전쟁이 날지 모르는 그래서 말하기를 6.25 이후에 최고의 전쟁 위기다 라고까지 했던 것이 불과 몇 개월 전에 우리 한반도 정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같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에서부터 시작해서 일관성 있게 대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 많은 제안과 노력을 한 결과였습니다. 제일 가까이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서 정세를 변화시키자고 했던 것이다.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서 북한을 참가시켜야 했고 북한 참가를 위해서 집요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지면서 오늘의 이 기적같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소중한 기회를 어떻게 결실을 맺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세계사의 중심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작년과 같은 그런 대결 상태로 다시 돌아가느냐 하는 분수령에 지금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남북 간의 합의만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휴전협정으로 만들어 평화체제로 만든다든가 그리고 나아가서 비핵화를 만드는 일 그리고 나아가서 남북의 공동 번영을 위한 그런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일 이것은 남북만의 합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사회, 유엔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국제적 협력과 국민적 합의를 만들 때에만이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평창올림픽 때 끝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평창올림픽이 이루어졌을 때만 해도 우리 국민 간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남북 단일기 문제를 가지고 태극기 없는 그런 올림픽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단일 하키팀을 만들었을 때 그게 일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실력대로 해야지 북한 참가시키기 위해서 실력 있는 우리 대표 선수들이 빠진다면 그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드루킥 사건으로 드러났지만 그 팀들이 소위 인사 요구를 했다가 그게 잘 안 먹히니까 그 나쁜 댓글을 많이 달았다고 해서 저는 사실 그때만 해도 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여자 학기 단일팀 문제를 가지고 공정성에 문제 있다고 많은 이의를 제기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 공정성도 중요한 가치이지만은 그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가치는 평화고 지금 현재는 평창올림픽으로 어떻게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데 그 공정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단일팀 만드는 것을 반대했다? 난 도저히 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모든 가치가 여러 가지 우리가 추구할 가치가 있지만은 그 가치 중에서 지금 이 시간에 뭐가 더 중요하고 우선적이냐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시기는 공정성 문제가 우선적 가치가 아니지 않느냐 그랬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런 좀 불법적인 댓글이 우리 젊은이들의 뜻을 바꿔놨겠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돼서 저도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어쨌든 그냥 평창올림픽 있을 때도 이게 무슨 평창올림픽이냐 평양올림픽이지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 일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논의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남북관계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평통이
사실 출범을 했습니다. 저희 민주평통은 원래는 만여 명이 출범식을 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도 서울을 떠나서 출범식을 한 적이 없었는데 작년 10월에는 처음으로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강릉 아이스 아레나 경기장에서 사실 그 출범식을 했고, 저희가 당시에 정말 입대기가 어려웠던 상황인데 평창올림픽을 북한이 참가해야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참가를 위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자는 공식적인 대통령에게 건의서를 공개적으로 저희가 발표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민주평통은 대통령에게 통일정책, 대북정책을 건의하고 또 그리고 자문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평화통일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평화통일을 하는데 필요한 소위 정책을 자문하고 건의하는 기관이 민주평통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런 건의를 대통령에게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민주평통이 이번 18기가 되는데 18기 출범하면서 두 가지 큰 목표를 이번에 정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서 남북관계를 새롭게 전환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는 목표를 하나 정했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올림픽이나 오늘날 대북정책에서 보듯이 국민 간의 갈등이 아주 큽니다. 우리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만 지역 간의 갈등도 있고 노사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념 갈등도 있죠. 보수 진보가 이념 갈등. 그러나 모든 갈등 중에서 제일 큰 갈등이 소위 대북정책, 통일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남남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그 갈등, 이 갈등을 해결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서 남남 갈등을 해결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민주평통은 통일 문제와 관련, 대북 정책과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보와 보수, 여와 야를 뛰어넘어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헌장을, 통일 헌장이라든가 통일 국민 대장전을 만들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을 통일 국민 협약이라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참 정권이 누가 어느 정당으로 바뀌든 대통령이 누가 되든 하루아침에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이 바뀌지 아니하고 지속가능한 그런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통일 국민 협약을 만들자는 것을 저희 민주평통의 두 번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남남 갈등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갈등 지수가 세 번째로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어떤 기준으로 그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가가 대한민국이 갈등 때문에 비용하는 갈등 비용이 연간 82조 원을 훨씬 넘는다고 그런 계산도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국민 간의 통일 문제, 대북 정책을 둘러싼 이 갈등을 해결하는, 남남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것이 지금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지금 이 중요한 시기를 정말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주도해서 나가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통일 문제를 이야기하면 많은 경우 독일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우리가 뭔가 좀 타산지석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독일의 경우를 보면은 독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지금까지
26번째인가 정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번도 한 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더라도 단독 정부를 만든 일이 없었습니다. 매번 대연정이든 소연정이든 그런 연합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는 소연정이 안 돼서 지금 제1야당 집권 나오고 제1야당이 지금 이번에 합의를 아직 공식으로 지금 아직 출범은 안 했습니다만 작년 선거를 끝났는데 몇 개월 만에 지금 연정을 합의했는데 그 독일의 외교부 장관 18년 동안 외교부 장관 한 그런 겐시라는 그 국회의원은 1당 2당도 아니고 3당 내지 4당에 당수를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무려 18년을 이어서 독일의 의무부 장관을 했습니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통일부가 있는 데가 아니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외교부가 바로 통일 정책을 담당하는데 이렇게 18년을 하니까 통일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독일의 통일을 가져오는 이유 중에 한 가지 정도,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권의 변화나에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사실은 이런 통일 대장정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한반도와 한민족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개인이든 뭐 어떤 한 조그만 집단이든 국가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결실을 맺게 하느냐가 그 집단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기회가 온지도 모르고 그냥 추측 보낸다든가, 온지 기회가 온지는 알았는데 능력이 부족하고 또 그것을 함께 개척해 나갈 구성원들의 단합이 부족하다든가, 그러면 기회가 와도 알고도 그 기회를 성사시키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이 공평해서 어느 특정인에게만 좋은 기회를 주거나 어떤 사람에게 전혀 기회를 안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은 그런 기회를 같은 민족이든 개인이든 줄 텐데 그것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그것을 제대로 결실을 맺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거나 그런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은 실패하는 집단이 될 것이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결실을 맺는 그런 성공하는 발전하는 그런 집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바로 그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민족이 이번 이 기회를 충분히 결실을 맺어서 정말 세계사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1990년대부터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750만 한인 상공인들을 조직화해서 세계 한인 상공인 연합회를 만들고 그때마다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 동포들에게 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세기는 위대한 한민족 시대가 될 것이다. 우리가 세계의 중심에서 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지금 그런 능력이 있고 지금 그런 운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고 제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운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운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세력은 대서양 연안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아시아 태평양으로 옮겨왔습니다. 대서양 시대를 한반도는 지구의 저 동쪽 끝에 있는 그런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극동의 소국이었습니다.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구의 중심이, 문명의 중심이 지금 아시아 태평양으로 오면서 이 동북아가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동북아의 중심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지금은 이제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 국가가 아닌 섬나라 국가같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은 지구의 중심, 지금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시아 태평양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게 있어 한반도가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글로벌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19세기, 20세기 초말에도 사실 제국주의 시대, 그리고 국가의 장벽이 높아서 외국과의 거리라든가 왕래가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로벌 시대가 되어가지고 국가 간의 장벽이 낮아지고 그래서 사람이 자유스럽게 여권을 가지고 외국에 여행도 할 수 있고 또 일하러 다른 나라에 가서 취업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상품에 또 왕래가 자주 되고 자본이 왕래하게 되고 정보가 왕래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나라지만은 무역을 자유무역을 해가지고 세계 6번째 수출 국가가 되고 세계 11번째 경제 대국이 된 이유는 뭐냐? 우리가 물론 무역 정책도 잘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글로벌 시대가 돼서 바로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제국시대 시대에 국격의 장벽에도 봤던 시대라면 자유무역 정책으로 우리가 이만한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시아 태평양 시대가 오고 글로벌 시대가 왔기 때문에 자원도 부족하고 또 그리고 자본도 부족하고 또 인구도 작고 이런 나라가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저는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이후 새로 탄생한 나라가 지구상에 한 140여 개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40여 개 국가 중에서 완전한 산업화를 이루고 또 완전한 민주화를 이룬 나라 딱 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하고 나왔을 때 그 당시 우리 국민 소득이 저 아프리카 빈국 정도의 수준 90%도 안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자마자 분단되고 또 전쟁까지 치렀습니다. 이렇게 가장 어려웠던 환경의 나라가 지금 오늘 이만한 나라를 세웠다는 것, 이건 우리 국민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운이 있다는 것, 또 그런 능력 실적뿐만 아니라 실제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한류가 지금 세계를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류를 저도 한 10여 년 전 뭐 대장금이라든가 겨울연가가 뭐 일본이나 중국의 주부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게 한류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좀 그때는 좀 부끄러웠습니다. 아 이거 뭐 드라마 몇 편이 좀 칭찬받는다고 한류라는 말을 이렇게 써도 괜찮겠는가 그랬는데 드라마로 끝나지 않고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요새는 K-POP, 요새는 뭐 그뿐만 아니라 뭐 각종 요리라든가 패션이라든가 서양 예술 모든 분야의 서양 예술 세계 뭐 피아노 콘서트를 하든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 음악 현대 서양 음악 모든 콘테스트를 하면은 이 코리안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의
예술적인 면에서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적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국민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또 한 가지 꼭 보태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기념을 잘 아실 겁니다. 홍익인간 아닙니까?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널리 이익을 인간에게 인류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대개 많은 나라들이 건국기념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인류를 위해서 보탬을 드리는 이런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건국기념을 가진 나라가 과연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위대한 건국기념을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서 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은 우리 한민족이야말로 정말 세계를 이끌어갈 자격이 있는 국민이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운까지 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750만의 지금 해외 동포가 있는데 이 750만 해외 동포야말로 이렇게 글로벌 시대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우리가 파견했던 디아스포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750만의 거의 90% 이상이 어디에 있냐면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지금 CIS 국가를 포함한 러시아 여기에 집중적으로 가서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 네 나라는 우리나라 외교, 안보, 경제 모든 문제에서 안보 가장 중요한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에서 포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한민족이 일상 이 4대 강국의 협력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또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우리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미리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낸다면은 결과를 맺어낸다면 정말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상당히 오래 전입니다만은 미국의 유명한 미래학자 토플러라는 미래학자를 기억하실 겁니다. 제3의 물결이라든가 권력의 이동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저도 그분을 1996년에 알래스카에서 같이 점심을 하면서 대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 토플러는 대한민국을 가장 잘 아는 미래학자였습니다. 이분은 대한민국이 제1의 물결, 제3의 물결까지를 성공적으로 이룬 나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세계의 중심, 세계를 이끌어갈 선도국가가 될 것이라고 늘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단 한 가지 이분이 그러면서 지식 산업에 우리 대한민국이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택인데 대한민국이 선제적인 선택을 해야지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면 선택을 강요받는 일이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선제적 선택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드디어 지금 우리가 선제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2009년에 미국의 유명한 컨설팅에서 골드만삭스가 그런 코리안 보고서를 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2009년이면은 미국에서 발생했던 외환위기 때문에 우리 한국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남들이 그렇게 눈여겨보지를 않았습니다만 골드만삭스는 분명히 남북한이 통일된다면은 사실상 세계에 가장 앞서가는 그런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낸 일이 있습니다. 다들 통일하면은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통일 비용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모 일간지 기사를 읽었더니 그 젊은 대학생을 포함한 젊은 2030
인터뷰를 했는데 구청민들 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러다가 통일되면 어쩌지? 걱정하는 그런 제가 인터뷰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통일 비용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통일을 했을 때의 통일 효과, 통일의 부가가치는 훨씬 크다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입니다. 만일에 통일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자본력과 남한의 기술력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과 북한의 자원 이것이 결합된다면 통일 비용을 훨씬 능가하는 통일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에너지나 천연자원의 97%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자원은 우리가 통일 이후에 40년을 쓸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되고 40년이 되면은 통일 비용의 40배 이상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2040년에는 우리 국민 소득이 6만 6천 불 그리고 2050년에는 8만 6천 불이 돼서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를 능가하고 미국 다음에 제2의 그런 국민 소득의 국가가 된다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입니다. 물론 통일이 된다는 전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하기는 너무도 앞서가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남북과가 개선돼 가지고 남북이 경제 공동체를 통일에 준하는 경제 공동체까지를 만들어낸다면 통일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통일의 효과, 경제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남북관계 개선은 우리 경제 활로를 새로운 활로를 저는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남북이 경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완전히 이루어서 유엔의 제재를 풀고 그리고 주변 여러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동문회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북한이도 지금 그런 개혁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 날 김정은 위원장의 10년사를 아주 유심히 읽었습니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개선하면서 평창올림픽에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그 남북 소위 그 연설, 시정연설에 거의 5분의 4내지 3분의 2 이상을 경제건설이라는 데 아주 중점을 두고 아주 모든 분야에 아주 세심하게 세밀하게 경제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듣고 북한이 이제는 뭔가 변화하겠구나.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정말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통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문제를 아주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번 다루자 해서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드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했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남북관계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미국도 트럼프 정부도 뭔가 하나를 만들어내야 하는 트럼프 개인이나 미국 사정이 있고 북한은 북한대로 또 변화 이 상태로는 안 되니 뭔가 변화를 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의 선제적인 그런 역할을 통해서 결합돼서 정말 비핵화 문제뿐만 아니라 항구적인 평화체제 그리고 남북이 서로 공존 협력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져서 통일을 앞당기거나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주어진 이 기회를 결실을 맺도록 하는 일을 해야겠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국제적 협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통일 지도자 여러분들이 정말 국민적 합의를 만드는 그런 일에 좀 앞장서 주실 것을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통일에 대한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통일 문제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 신입생들 보니까 참 특이하더군요. 대학생도 있고 고등학교 학생도 있고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또 광복회 회장님도 계시고 또 수의사도 계시고, 물론 기업인들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만 또 고등학교 학생이 그 교사님도 함께 오셨더라고요. 또 사제지간에 통일 지도자 과정은 동기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우리 안산에 계신 여러 지도자들이 정말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 마음속으로 깊이 공감을 하고 대단히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지도자 과정을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과정이 되고, 여러분들이 통일에 대한 열망과 그리고 확신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산 슝쿡 사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 다니는 김용익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이런 자리가 있다고 해서 오늘 왔는데 높으신 분들 많이 오고 그래서 많이 좀 당황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려는 질문은 신년사회에서인가 그 대통령께서 남북 평화 공동체, 경제 공동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평화 공동체라는 말은 막연히 이해가 가는데 경제 공동체라는 건 어떤 뜻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경제를 우리 경제 공동체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통일이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남북이 경제적인 협력을 만들자, 그래서 동해상으로 연결되는 그런 그 협력체, 그래서 뭐 동해 북부서를 연장해서 저 시베리아로 또 중앙아시아로 연결되는 그런 경제 유통 벨트를 만든다든가, 또 서해안 일대를 같이 공동으로 하는 그런 경제 협력 방안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뭐 작게는 여러분 뭐 좀 그 개성공단을 만든다든가, 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 북한에 이제 광산을 우리 자본과 기술이 가서 공동 기업을 한다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 연해주에 북한의 노동자들을 우리 기업이 가서 대농장을 세워서 북한의 부족한 쌀도 재배하고 콩도 재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참 고기를 잡아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든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서 고기를 잡는 그런 것들이 새로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이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중국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했다가 최근에 중국도 노사관계가 복잡해지고 임금이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 베트남이나 데가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개성공단 같은 것이 그 한 지역이 아니라 지금 북한에는 아주 우리 북한 동포들 다 우리하고 똑같은 핏줄을 받고 우리하고 같은 DNA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머리가 영리한 국민입니다. 손재주도 좋고, 그래서 우리 북한에서 만일 공장을 만드는 걸 한다면 다른 나라 인건비보다 훨씬 싸고 말이 통하고 정서가 통하고 오기 때문에 생산성도 훨씬 높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기술력, 우리 자본력과 북한의 노동력이, 북한의 자원이 결합된다면은 정말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참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합된다면 한국 경제가 새로운 활로를 만들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도 통일된다면 북한이 평균 7% 이상을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최소 7% 이상. 우리는 지금 3%대 성장이 어렵습니다. 한국 경제의 활로가 저는 남북 경제 협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남북 경제 공동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통일은 정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남북이 교류 협력하면서 뭐 문화를 같이 나눈다든가 뭐 체육 교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일종의 문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건데, 먼저 문화 공동체가 기본이 되고, 그래서 경제 공동체로 통일, 그 다음에 정치 공동체로 그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통일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일들이었고요. 네, 이 아이들이 오늘 온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같이 있는 아이들이 아마 한반도 미래 통일의 주역이 될 것이고, 저희가 그만큼 진전된 한반도 통일 여건을 물려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한반도가 통일됐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의 국가를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도덕을 하면서 강의했던 내용이 주로 이제 남북 연합이나 아니면은 고래 연방제,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영세 중립국으로, 스위스와 같은 영세 중립국으로 가는 것이 세계 열강, 특히 주변사 강대국의 지지를 얻는데 기여하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지금 정세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국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어떤 중간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남북이 정치 체제가 다릅니다. 그런데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어느 체제를 먼저 강조하거나 한다는 것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유가 보장되고 경쟁이 자유스러운 그런 나라, 평화를 제일 우선으로 하고 인권을 우선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고, 정치적인 그런 체제와 관련해서는 두 남북 정부 간에 많은 교류와 협력을 하면서 그 사이에 남북 국민들 간에 그 여러 가지 생각이 저는 하나로 합일되는 계기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뭐 어느 체제, 뭐 자본주의 체제라든가 아니면 사회주의 시장, 사회주의 체제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정해놓지 말고 서로 교류 협력을 하다 보면 인간성의 본성에 맞는 그런 그리고 우리 민족 발전에 가장 적합한 그런 방안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도출되고 합의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통일 체제를 미리 상정하고 그것을 거기에 맞추자고 강요하거나 그런 것은 남북관계 개선이나 통일로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